그날 나는 내 딸을 다시 버렸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41년 전 나는 10살짜리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 문 앞에 섰다. 그날의 바람 냄새, 그 아이의 손 온기, 모두 잊은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백화점 6층 향수 매장에서 그 아이를 다시 봤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벽처럼 반짝이는 백화점.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나왔다고 했다. 행복 나눔 행사. 이름만 들으면 참 따뜻했다. 나는 70살, 손등엔 주름이 깊고 옷은 헌색이 돌았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그 여자는 내가 버렸던 딸이었다. 그녀는 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귀엔 다이아 귀걸이가 반짝였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인사했다. 윤서진 대표님, 고객 응대 시작합니다. 대표님, 그녀가 백화점의 주인이었다. 나는 손에 쥔 종이컵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커피가 내 발등을 덮었다. 서진아. 입 밖으로 이름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내 목 안에서 막혔다. 그녀의 눈이 잠깐 나를 스쳤다. 아니, 확실히 나를 봤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노인, 나를 알아봤다. 윤서진은 짧게 속삭였다. 비서가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서진은 커피가 묻은 바닥을 보고 직원에게 말했다. 정리해요. 저분 조용히 안내해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그 애는 나를 모를 거야.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혹시 내 머릿속이 뒤섞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모실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딸이란 걸 확신했기 때문이다. 41년 전 그 요양원에 날 두고 간 사람. 그 얼굴을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는 평생 그 얼굴을 기다렸어.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이제 내 세상이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을 지나가며 웃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르신. 그 미소는 내 죄를 벌하는 미소였다. 그날 나는 내 딸을 다시 버렸다. 이번엔 그녀의 눈 속에서 백화점 6층 고객 화장실.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손에 묻은 커피를 털어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선 노파였다. 주름은 깊고 눈 밑은 푹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41년 전에 내가 숨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청소 아줌마가 물었다. 응,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거울이 서서히 흐려졌다. 물이 아니라 기억이 올라오고 있었다. 1983년 가을, 29살의 나는 10살짜리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딸이 물었다. 좋은데.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 버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딸은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나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 놓는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요양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확인했다. 양로원, 그 아래 작은 글씨, 장기 보호 가능, 경제적 상담 환영. 그때는 그 문장이 천국의 초대장처럼 보였다. 버스가 멈췄다. 요양원은 산 중턱에 있었다. 벽은 오래된 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정문엔 녹슨 종이 달려 있었다. 딸이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여기 병원이야? 응. 엄마 아는 사람이 있는데야. 얼마나 있다가? 조금. 나는 대답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요양원 원장이 나왔다. 그는 중년 남자였다. 흰 가운 대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한정임 씨? 네. 아이 데리고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추워. 곧 따뜻해질 거야. 원장이 웃었다. 아이 참, 여기 밥 잘 줍니다. 학교도 알아볼 거고요. 근데 여기 치매 어르신들 사람 돌보는 데라면서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아이도 보호해주고 어르신도 도와줄 겸. 그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곳은 버려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걸. 그때의 나는 돈이 없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한다며 집을 나갔다가 한 달에 한 번 취한 몸으로 돌아와 나와 딸을 때렸다. 애 하나도 못 먹이고 사는 게 엄마냐?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월세는 밀려 있었고 주인집 아줌마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요. 나가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갈지 몰랐다. 내 품에 안긴 딸이 점점 말라가는 걸 보며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요양원이었다. 그곳은 돈이 없으면 사람을 버리는 곳이었지만 같은 말로 최소한 굶기진 않는 곳이기도 했다. 그게 내게 보인 유일한 선택 같았다. 원장이 작은 방으로 나를 불렀다. 딸은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아이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서류가 간단하겠군요.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임시보호 위탁 동의서. 그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다. 장기보호 시 친권 포기 조항 포함. 나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이거 친권 포기라는 게 형식적인 거예요. 원장이 웃었다. 언제든 아이 데려갈 수 있어요. 대신 그때까지 보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냥 행정처리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처리. 그 한마디에 나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나중에 정말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럼요. 돈 조금 모으면 그때 데려가요. 그 말이 내 귀를 달콤하게 때렸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나는 결국 서류에 이름을 썼다. 한정임. 그리고 그 아래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다. 그 순간 내 딸은 법적으로 보호아동이 되었다. 밖으로 나오니 딸이 웃으며 뛰어왔다. 엄마, 여기 언니들 많아.
아이들 몇 명이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판을 든 손이 작았다. 원장이 말했다. 이모가 밥 줄 거야. 엄마는 잠깐 나갔다가 올 거야. 딸이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어디가? 엄마, 일하러 가야 돼. 같이 가면 안 돼?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진아, 여기서 밥 잘 먹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 엄마가 돈 많이 모아서 데리러 올게. 진짜? 응, 진짜. 딸은 믿는 눈이었다. 그 눈이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원장이 말했다. 자, 서진아. 이모랑 가자. 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금방 올 거지? 그래, 금방. 나는 손을 뿌리쳤다. 그게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순간이었다. 딸이 울음을 참으며 소리쳤다. 엄마, 문이 닫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문을 열고 뛰어들어갈 것 같아서 산길을 내려오면서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귀를 막았다.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엄마가 아니었다. 백화점 화장실에서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딸을 2번 버린 여자다. 한 번은 요양원 문 앞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방금 전 백화점 6층 매장에서 나를 지나쳐간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르신. 그녀는 나를 손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말조차 고맙다고 느꼈다. 같은 시간 백화점 사무실, 서진은 유리창 밖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서가 물었다. 대표님, 아까 그 어르신, 요양원에서 오신 분 맞죠? 응. 왜 그렇게 놀라신 것 같던데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분, 우리 백화점 자주 오시게 될 거야. 네. 초청장 보내. 요양원 봉사 프로그램 이름으로.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이유가? 서진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한테 빚진 사람이야. 41년 전 나는 딸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딸은 나를 천천히 불러들이고 있었다. 복수를 위해서 모른 척 한다는 건 가장 잔인한 복수법이다. 나는 백화점 사무실 창문을 닫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41년 전 버려졌던 날 이후 나는 내 얼굴을 잊지 않았다.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요양원 마당에 떨어진 갈색 코트 자락.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제 그 여자가 내 백화점 안에서 내 눈앞에서 커피를 흘리며 서 있었다. 그게 신이 내게 준 기회였다. 이제 내 차례야. 행복 나눔 행사라는 현수막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손에 나눔 물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 행사 덕분에 요양원에서 나온 어르신들이 백화점 상품권도 받고 도시락도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딸을 다시 볼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로비 중앙 계단 위에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TV 속 연예인보다 더 완벽했다. 감사합니다. 윤서진 대표님. 사회자의 말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나는 손을 뻗었다. 서진아. 그녀가 잠깐 내 쪽을 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알아봤다. 그 여자는 여전히 같은 눈이었다. 불쌍한 척, 후회하는 척.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며 직원에게 속삭였다. 저 어르신 특별 관리예요.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특별 관리요? 응. 우리 행사 자원봉사자 명단에 추가해요. 다음 주에도 초대하고. 네, 알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노인이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걸 확신했다. 요양원 버스가 도착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내렸다. 그 중엔 나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다. 백화점의 공기가 요양원과는 달랐다. 비누 냄새, 향수 냄새, 깨끗한 냄새. 직원들이 나눔 도시락을 나눠줬다. 그리고 안내문을 건넸다. 윤서진 대표 초청 행복 나눔 봉사단 정기 모임. 내 손이 떨렸다. 초청이라니. 그녀가 나를 초대한 걸까? 초대장은 미끼였다. 나는 그 여자가 내 백화점에 매주 오게 만들 거야. 그녀는 점점 내 세상에 익숙해질 거고 그 익숙함이 죄책감으로 변할 거야. 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번엔 명품관 6층에 안내해요. 할인 행사 명목으로. 비서가 물었다. 70대 어르신들이 명품관이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웃었다. 그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줘야 해요. 나는 6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이 부셨다. 샹들리에 유리 쇼케이스, 값비싼 가방들. 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내가 자리에 앉자. 그녀가 나타났다. 윤서진,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그녀는 내 앞에 검은색 가죽 지갑을 놓았다. 고맙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주 뵙겠네요.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날 엄마에게 첫 번째 선물을 줬다. 가죽 지갑 속엔 그녀가 내게 줬던 마지막 기억이 있었다. 지갑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요양원 마당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울던 사진이었다. 그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잊지 말아요. 나 서진이. 나는 그 문장을 41년 동안 지웠다 쓰고 오늘 그녀에게 다시 돌려줬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나는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봤다. 이게 어떻게. 나는 입을 막았다. 그 사진은 내가 요양원에 맡기던 날 직원에게 건넨 사진이었다. 혹시 아이가 찾으면 보여주세요. 그걸 누가 돌려줬을까? 그녀밖에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백화점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다. 눈물이 터졌다. 서진아. 그 여자가 울었다.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그분이 버스 안에서 계속 울더군요.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냥 고객이에요. 모른 척하는 건 기술이야.
얼굴로는 미소 짓고 마음으로는 칼을 쥐는 일.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웃는 날까지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정임, 나는 내 죄를 갚아야 해. 서진, 나는 내 상처를 갚을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겹쳤다. 한쪽은 요양원, 한쪽은 백화점. 그리고 두 공간 사이엔 41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초대했다. 나는 그 초대를 지옥의 입구라고 불렀다. 요양원에서는 백화점 가는 날을 좋은 날이라고 불렀다. 오늘도 윤서진 대표님이 초청해 주셨대요. 간호사가 말했다. 어르신들은 들떠 있었다. 에구, 우리가 다 귀빈이네. 백화점 빵이 참 맛있더라고. 나는 말이 없었다. 빵도 도시락도 선물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오늘은 말 걸어보고 싶다. 그녀가 내 딸이라는 확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지갑 속 사진, 내가 건넸던 그 사진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밖에 없었다. 버스 문이 열리고 백화점 실내 공기가 확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돈 냄새 나는 공기.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 직원들이 인사했다. 그들 뒤 계단 위에서 그녀가 내려오고 있었다. 윤서진. 그녀는 오늘도 흰색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한 머리, 정확한 걸음. 나는 그 모습이 눈부셨다. 저렇게 컸구나. 가슴이 아렸다. 그 여자는 그날도 왔다. 나는 계단을 내려오며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얼굴을 훑었다. 눈에 띄는 건 단 한 사람. 언제나 맨 앞에서 두 손으로 가방 끌어안고 서 있는 노인. 한정임.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요양원에서 오늘도 오셨습니다. 알아요. 특히 저분이 대표님 지갑 선물 받으신 분이에요. 그날 이후 계속 그 지갑만 들고 다니세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좋네요. 충성 고객이네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속은 전혀 웃지 않았다. 행사가 시작되고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 백화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따뜻한 말들을 적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 단어도 듣지 못했다. 그냥 그 입모양만 봤다. 저 입으로 어릴 때 나를 뭐라고 불렀을까? 엄마 했을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도시락을 돌렸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흩어졌다. 나는 용기를 내서 서진 쪽으로 걸어갔다. 저 대표님. 그녀가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 옆 비서가 다가와 막았다. 대표님, 바로 다음 일정 있으십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좀 바빠서. 그녀는 정말 미안해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이미 짜여 있는 연기를 향한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따님 있으세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네, 딸.
있냐고요.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없어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쿡 찔렸다. 없다니. 나는 뭐였을까? 딸 있으세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있지. 여기 당신 앞에 있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혀끝에서 꺾였다.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내가 순간 너무 낯설었다. 비서가 내 눈치를 봤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얼굴이 조금 조명 때문이겠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어르신 계속 관리해요. 더 자주 초청하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그날 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없다고 했다. 딸이 없다고, 그 아이는 딸이 없다고 했다. 그래. 나도 딸이 없다고 말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먼저 그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랬다. 아이 없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이제는 그 아이가 나에게 같은 말을 되돌려 준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에는 백화점 문화센터 쪽으로 안내를 받았다. 실버 힐링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캘리그래피, 공예, 음악 감상,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우리는 긴 책상에 나란히 앉았다. 강사가 말했다. 오늘은 편지를 써볼 거예요. 과거의 나에게 혹은 미래의 누군가에게. 종이가 앞에 놓였다. 펜이 손에 쥐어졌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과거의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그러나 한 줄도 쓰이지 않았다. 그때 낯익은 향수 냄새가 스쳤다. 고개를 들자 문 쪽에 그녀가 서 있었다. 윤서진. 그녀는 강사 뒤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있었다. 눈이 잠깐 마주쳤다. 나는 펜을 들었다. 종이에 단 한 줄을 썼다. 서진아, 미안하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진아, 미안하다. 그 문장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이름, 그리고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 미안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비서가 속삭였다. 대표님, 저 글씨 혹시 조용히 해요. 그녀가 적은 글이 내 심장을 찔렀다.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이 프로그램도 없애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뒤돌아섰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강사가 말했다. 다 쓰셨으면 혹시 용기 되시는 분은 앞에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어르신 몇 분이 일어나 친구에게, 자식에게,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 그 문장만 맴돌았다. 서진아, 미안하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강사가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었다. 저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나는 종이를 들고 앞으로 나갔다. 강사가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누구에게 쓰신 편지인가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네, 딸한테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종이를 바라봤다. 이름은 윤서진. 뒤쪽 문가에 서 있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름은 윤서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비서가 내 눈치를 봤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나가요. 네, 지금 당장. 나는 복도로 나와 벽에 손을 짚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지금이야? 왜 이제 와서 41년 동안 그 어떤 이름도 부를 수 없었던 사람, 엄마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꺼낼 수 없게 만든 사람,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서진아, 미안하다. 그 말은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 더 화가 났다.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41년 전에 널 버렸어. 어르신 몇 명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강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가난했고 무서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너를 요양원에 맡기고 도망쳤다. 목이 메었다. 그래도 언제나 돌아가서 데려오고 싶었어. 하지만 한 번 놓친 손은 다시 잡기가 너무 무서웠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서진아,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나는 종이를 꼭 쥐었다. 엄마는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말로 나는 편지를 마쳤다. 박수가 조용히 퍼졌다. 어르신들의 박수, 강사의 박수. 하지만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 박수는 내 죄를 향한 조문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늦었어. 거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누군가의 범죄를 읽고 있었다. 피해자는 용서했지만 가해자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당신은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고 살아야 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럼 넌 평생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소리쳤다. 조용히 해.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죄를 인정한 엄마가 되었고 그녀는 내 고백을 외면하는 딸이 되었다. 하지만 둘 다 몰랐다. 우리가 서로의 마지막 선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는 걸. 백화점에서 일한 지 7년. 나는 대표의 비서로 일하며 그녀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의 대표는 달랐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앉아 있고 전화가 와도 한참 뒤에야 받았다. 누군가를 보고 있는 눈빛이 유난히 흔들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시작은 그 요양원 행사 이후부터였다. 그날도 그녀는 회의 중이었다. 나는 커피를 가져다 주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았다. 요양원 봉사 프로그램 참여 명단. 거기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한정임.
그 이름 옆에 빨간 펜으로 작은 별표가 있었다. 그녀가 직접 표시한 흔적이었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비서는 원래 비밀을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날 그 원칙을 어겼다. 퇴근 후 몰래 사무실에 남았다. 대표가 퇴근하면서 켜둔 컴퓨터가 아직 절전 모드였다. 화면을 켜자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다. 요양원 기부네요. 그 안에는 봉사일지와 사진들이 있었다. 그중 한 장, 내 손이 멈췄다. 1983년 한양 양로원 보호아동 등록명부. 그 속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입소 아동 윤서진 10세 보호자 한정임. 심장이 내려앉았다. 대표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윤서진. 그녀가 보호아동. 그리고 보호자 이름이 한정임. 그 노인이었다. 나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다. 그녀가 왜 그 노인만 보면 얼굴이 굳는지, 왜 행사 때마다 그 노인을 꼭 초대하는지, 왜 선물로 지갑을 줬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응. 어제 명단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명단? 한정임 어르신요. 나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다. 그분이 대표님과 예전부터 아는 사이인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도연 씨,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건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는 침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 나는 덧붙였다. 하지만 그분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그가 나간 뒤 나는 책상 밑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그날 이후로 버리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서진아, 미안하다. 나는 종이를 접었다 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단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그녀는 복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복수의 표정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다. 이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잔해구나. 나는 생각했다. 대표님께 꼭 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안내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하얀 상자를 올려놨다. 이게 뭐죠?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서진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있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줬던 거야. 서진의 손끝이 멈췄다. 인형의 목에는 S, J, 이라 적힌 리본이 매달려 있었다. 이름 첫 글자야. 윤서진.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만하세요. 서진아. 그 이름 당신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상자를 닫았다. 지금 나가주세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도요. 나는 돌아섰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인형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쓰레기통을 닫은 후에도 리본 색깔이 계속 눈에 밟혔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쓰레기통 속 인형을 봤다. 리본에 적힌 이름 S, J. 나는 그걸 꺼내 책상 위에 올려뒀다. 이건 그냥 버려지면 안 돼. 그날 이후 나는 둘을 맡기로 했다.
대표가 더 깊이 상처받기 전에, 그 어르신이 더 비참해지기 전에, 이건 복수가 아니야. 자기 파괴야. 나는 몰래 요양원으로 향했다. 밤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왔다. 어르신, 저 윤서진 대표의 비서입니다. 나는 놀랐다. 서진이 괜찮아요? 그가 잠시 망설였다. 괜찮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표님이 당신이 엄마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다. 그 아이가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럼 왜 모른 척을?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게 복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복수? 그 단어가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가 나를 미워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래, 그럴 만하지. 41년, 버림받은 시간, 그게 단 하루에 사라질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벌하려 한다면 나는 그대로 벌을 받겠다. 그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 노인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은 벌을 받겠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둘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 이제 대표님께서 후회하기 전에 멈춰야 한다. 도연이 뭘 꾸미고 있는지 안다. 하지만 상관없어. 이 복수는 나 혼자 끝내야 하니까.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눈이 그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그 노인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그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 한마디가 도저히 잊히질 않았다. 백화점으로 돌아왔을 때 대표는 여전히 사무실 불을 끄지 않고 있었다. 책상 위엔 백화점 광고 시안 대신 그날 행사에서 찍힌 사진들이 늘어져 있었다. 그녀가 혼잣말했다. 저 여자를 왜 불쌍하게 봐야 하지? 그냥 버린 죄를 되돌려주는 건데. 나는 그때 알았다. 그녀가 복수를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한정임 어르신, 열이 많이 오르셨어요. 나는 웃었다. 나 조금 쉬면 괜찮아.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내일 백화점 또 가신다고요? 응. 딸이 기다리잖아요. 딸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니, 그냥 그 아이. 그날 아침 대표는 드물게 화장을 하지 않았다. 표정도 없었다. 오늘 요양원 행사 있죠? 내가 물었다. 응. 몸이 안 좋으시대요. 요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녀는 눈썹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요? 혹시 병문안이라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껐다. 행사는 그대로 진행해요.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가야 했다. 오늘은 꼭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무대 위에 그녀가 서 있었다. 윤서진. 그녀는 여전히 완벽했다. 흰 셔츠, 단정한 목소리. 그런데 내 눈에는 마치 TV 속 사람처럼 멀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그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갔다. 서진아. 그녀가 돌아봤다. 비서들이 급히 다가왔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서진아, 잠깐만. 그녀가 말했다. 비켜요.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그 여자가 무대 앞으로 걸어왔다.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내 눈에는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밉게 보였다. 이제 와서 뭐야? 이제 와서 내 속에서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예요? 정임의 눈이 흔들렸다. 서진아, 그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요. 내 목소리가 울렸다. 마이크도 없이 행사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이제 그 이름은 부르지 않을게. 그리고 천천히 의식이 꺼졌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78. 응급실 안은 혼돈이었다. 나는 밖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대표를 봤다. 살려주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줄 상상도 못했다. 의사가 나왔다. 가족분이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내 딸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증 폐렴이에요. 나이가 있으셔서 위험합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유리병 너머 그녀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떠나면 내 복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병실에 들어가세요. 아니요. 왜요?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그 사람은 41년 동안 벌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럼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 당신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버리고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눈을 떴다. 희미한 천장 불빛이 보였다. 서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내 옆에는 꽃다발 하나가 있었다. 윤서진 대표 드림. 나는 손을 뻗어 그 카드를 잡았다. 거기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그때 그 이름, 이젠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그때 그 이름, 이젠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내가 직접 적은 말이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그녀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았다. 엄마, 나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야 부르네 내 이름을. 이제야 부르네 엄마를. 둘의 목소리가 같이 사라졌다. 밤이었다. 병원 복도는 너무 조용했다. 기계음만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삐삐삐. 나는 그 소리가 싫었다. 그건 마치 내가 붙잡지 못한 시간의 박동 같았다.
유리벽 너머 그녀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하얀 시트 위에 마른 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손은 한때 나를 안아주던 손이었을까? 아니, 나를 버렸던 손이었다. 나는 그 두 이미지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 병실 앞에서 서 있었다. 의사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가족분이세요? 네, 맞아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전할 용기가 없었다. 서진은 유리벽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어떡하죠,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다. 마치 남의 언어처럼. 하지만 내 입에서 나왔다. 나는 손끝으로 유리벽을 스쳤다. 그녀의 손이 그 움직임을 느낀 듯 살짝 떨렸다. 마치 내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나야 서진이야.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서진이야. 그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려왔다.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꿈인가?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엄마. 나는 그 말을 41년 만에 들었다. 눈을 뜨고 싶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날 이후로 엄마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누가 그 단어를 말하면 귀를 막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요. 엄마, 유리벽에 이 말을 기댔다. 이제 와서 용서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만 눈 좀 떠봐요. 서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떠난 거야. 그게 그땐 사랑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게 죄였더라. 나는 눈을 뜨려 애썼다. 유리 너머에서 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참 예쁘게 컸네. 미안하다. 엄마가 늦었네. 의사가 들어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진의 어깨를 잡았다. 대표님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요. 이제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녀는 몇 초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처음으로 유리벽이 사라졌다. 공기가 달랐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엄마.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다. 엄마, 나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그저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였다는 거. 근데 나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서진아, 그 말, 그 한마디면 됐어. 이제 됐다. 엄마 괜찮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손끝에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게 내 딸의 손이었다. 기계음이 점점 길어졌다. 비, 나는 소리쳤다. 엄마,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때서야 알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는 걸. 그저 내가 살아있길 바랐다는 걸.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가 조용히 시트를 덮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복수는 끝났네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요. 해가 떴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을 여전히 잡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가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을 하며 내가 울고 있었다. 살아야 한다. 그녀가 내게 가르쳐 준 유일한 말이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버리지 않았다. 흰 국화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다. 사진 속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대표님, 요양원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윤서진 앞으로. 나는 그 글자만 보고도 눈물이 차올랐다. 서진아,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그곳에 없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했거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만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 엄마는 그걸 외면했고 너는 그걸 기억했지. 이제 그 기억을 내려놔. 엄마의 죄는 엄마가 가져갈게. 너는 내 이름을 지켜. 윤서진, 그건 이제 엄마가 아니라 너 자신의 이름이야. 너는 엄마의 죄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봤다. 그 종이 위엔 엄마의 마지막 손자국이 있었다. 떨리는 글씨, 묻은 약 냄새, 그리고 한 문장에 묻은 눈물 자국. 그 흔적이 나를 붙잡았다. 엄마. 나는 그 이름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백화점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반짝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녀가 남긴 인형을 꺼냈다. S, J, 리본은 아직 그대로였다. 바람에 리본이 흔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엄마 이름으로 살게요. 그리고 인형을 가볍게 날려보냈다. 밤하늘로 불빛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떠올랐다. 대표는 그날 이후 백화점의 이름을 바꿨다. 윤서진 백화점 대신 간판엔 이렇게 새겨졌다. 정임 갤러리 기억의 집. 그곳은 고아원 아이들과 요양원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작은 공간이 되었다. 엄마,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이제 내가 다시 살아요. 복수가 끝나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엄마는 내 첫 상처였지만 이제는 내 마지막 용서예요. 그리고 내 이름은 서진이에요. 카메라는 천천히
백화점 외벽의 간판을 비춘다. 정임 갤러리 기억의 집. 유리창 안에는 어르신들이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한켠 서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빛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서진아, 이제 괜찮아. 화면이 천천히 흰빛으로 번진다. 이제 나는 엄마를 버리지 않았고 엄마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